안녕하세요. 너리스 TV 오늘 책 이야기 같이 보실 책은 요겁니다. 수요 공급 살인 사건. 소설로 있는 경제학 수요 공급 살인 사건 추리 소설이고요. 이게 이제 추리 소설이 이제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이 경제학을 접목시켜서 추리를 해 나간다는 부분이 이제 독특한 특징이 되겠죠. 독특한 특징이 되고 경제학 실제 이제 미국에서의 경제학과 교수 두 사람이 이제 쓴 책입니다. 지금 두 인물이 쓴 책인데 지금 버지니아 대학의 경제학 교수 케네스 엘 징거와 트리니티 대학의 경제학 교수 윌리엄 브라이트, 이 두 사람이 쓴 책인데요. 지은이는 마셜 제번스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마셜 제번스는 실존하는 인물은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듯 저자는 경제학과 교수 두 사람이 쓴 책이고, 마셜은 이제 알프레드 마셜과 그 다음에 제번스라고 하는 두 경제학자의 이름을 합쳐서 이제 지은이, 가공의 이제 지은이를 만든 거죠. 추리 소설로서 이제 이 경제학의 이론을 추리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그 굉장히 참신하고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고, 여기 이제 주인공이 이제 헨리 스피어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일단 사람들이 추측한 데는 이제 유명한 경제학자죠. 밀턴 프리드먼 교수를 이제 그 모델로 해서 주인공을 이제 상정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수요 공급 살인 사건, 이 제목도 굉장히 독특하고 상당히 이제 볼만한 책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경제학이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사실 뭐 어려운 학문인데 경제학 이론이 추리에도 적용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 책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는데, 그게 전혀 억지스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억지로 적용시키려 했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이제 읽는 데 있어서 상당히 거리감을 둘 수 있겠지만, 전혀 억지스럽지가 않고 자연스럽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던 경제학이 이러한 식으로 해석이 되고 이러한 식으로 응용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경제학 이론 자체를 굉장히 복잡하거나 어려운 이론을 알아야만 이 부분이 이 책이 이해가 되는 것이 전혀 아니고, 이 책은 이제 소설로 있는 경제학이 이제 1권이라고 해서 이제 이 책이 이제 시리즈가 있는데, 이제 시리즈가 1년 한 이야기를 쭉 이어진다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한 이야기는 이 한 권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찌되었건 이 책에서는 수요 공급 살인 사건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가장 경제학의 기본이 되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특히나 이제 둘 중에서는 이제 수요 곡선에 대한 움직임, 그것이 이 스피어맨 교수, 이 책의 주인공인 스피어맨 교수가 추리를 해서 범인을 잡아내는 어떤 논리의 토대가 되는 것이죠. 수요와 공급 곡선은 우리 모두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려져 가지고 P가 가격, Q가 수량이 되고, 여기가 공급이 되고 여기가 수요가 되는 것인데, 문제는 포인트는 이제 그 가격이 이제 높으면은 수요가 작고 대신에 공급은 많고, 이제 가격이 낮으면은 수요는 큰데 공급은 적은, 뭐 이러한 형태가 이제 경제학 그래프의 기본이 되겠죠. 이거는 누구도 부인하기 힘든, 일단은 최소한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똑같은 제품이라고 할 것 같으면 더 싼 걸 사겠죠. 그런 누구나가 가질 수 있는 그 합리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 수요 공급 곡선이 그려지는데, 여기에서의 이제 주인공이 바로 그 합리성이 깨어지는 포인트, 그 깨어지는 포인트를 감지를 해서 범인을 추리해 나가는 그러한 상황,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다. 일단 그런데 추리 소설로서 대단히 어떤 스릴러틱하다거나 어떤 살인의 묘사가 굉장히 직접적이고 선정적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이 본인의 이 작가들도 밝혔지만 어떤 그러한 부분을 오히려 최소화하고 어떤 잔인성이라든가 이런 걸 최소화하고, 추리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막 이렇게 굴곡진 느낌이 아니라. 그러니까 추리 소설을 통해서 엄청난 손에 땀을 쥐는
그 긴장감이나 그런 스릴러틱한 느낌을 추구하고자 한다면은 이 책은 적절한 책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반대로 좀 이렇게 잔잔한 느낌 속에서 아 이렇게 경제학이 적용돼서 범인을 잡아 나가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참신함과 즐거움에 있어서는 충분히 읽어볼 만한 가치는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곰국이라고 하죠. 곰탕. 그거를 이제 끓여 먹으면은 맛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다대기도 넣고 그 소금도 넣고 해서 간을 맞추잖아요. 근데 이것은 뭐라고 할까요? 다대기와 소금을 일부러 뺀, 그러나 굉장히 잘 끓인, 잘 고아서 오랫동안 숙성시켜서 잘 끓인 그러한 곰국을 마시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원래 곰국을 먹을 때 다대기나 소금을 많이 넣고 드시는 분들은 그냥 곰국을 마시면 조금 허전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 그러면은 추리소설에서의 굉장히 스릴러틱함을 추구한다면은 이 책은 조금 그런 분들에게는 허전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곰국의 향 그 자체를 느낀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 책은 충분한 즐거움을 주는 것이죠. 게다가 아마 많은 분들이 오히려 이 책을 읽고 아 나도 경제학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를 만큼 상당히 매력 있게 경제학이 이 책 속에서 활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 이제 또 나오는 부분이 이제 스피어맨 교수가, 그러니까 책에서 이제 처음에 보통 이제 이 책뿐만 아니라 많은 추리 소설이 그렇겠지만은 굉장히 통찰력 깊은 탐정이 있고 사립 탐정쯤 되겠죠. 이 탐정보다는 통찰력이 떨어지는 그러나 성실한 어떤 형사가 나오고, 경찰 혹은 경찰. 근데 이제 보통 이런 형사나 경찰이 여러 가지 형사나 경찰이 이런 실수를 했다거나 어떠한 놓친 단서가 있다거나 하는 부분을 이 탐정이 캐치를 해서 다시 이제 어떤 범인이 달라지는 그러한 반전, 그러한 것은 이제 추리 소설에서 자주 쓰이는 어떤 하나의 일련의 과정이 될 텐데, 이 책에서도 역시 형사 혹은 경찰이 다른 범인을 잡아내는데 그 범인이 진범이 아니라 진범은 따로 있다는 것을 이 책에서 나오는 스피어맨 교수는 이 책에서도 이 책의 주인공 스피어맨 교수는 하버드 대학 교수로 나오고요. 이제 이 사건에서만 탐정 역할을 한 거죠. 전문 산입 탐정은 아닌데, 어찌되었건 이 스피어맨 교수가 그것은 그 사람이 범인일 수가 없고 범인은 따로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경제학 이론을 적용해서 증명을 해 나가면서 실제 범인을 잡아냅니다. 그러면은 경찰이 잡은 범인이 잘못된 범인이다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제가 한 가지 예만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범인이 어디였지? 오케이. 자, 범인이 이제 경찰이 이제 범인을 잡는데, 포인트는 이제 범인이 이제 두 사람이 지목이 됐어요. 두 사람이 지목이 돼서 두 사람이 이제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을 죽인 이 범인 두 사람이 이제 이들이 범인이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게 된 거죠. 경찰이 이제 지목을 하게 됐는데, 포인트는 이제 이 범인이 경찰이 자백을 받아냅니다. 자백을 받아내서 이들이 자백을 받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제 범인이다라고 이제 규정을 해 들어가게 된 건데, 그러니까 이제 소설에서 여러 주변 인물들은 경찰이 이 자백을 받아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범인이 확실하다라고 이제 확신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스피어맨 교수가 그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제시한 이제 경제 이론이 또 유명한 프리즈너즈 딜레마, 게임 이론 프리즈너즈 딜레마가 되는데요. 프리즈너즈 딜레마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익히 들어왔던 굉장히 유명한 어떤 흐름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의 되는 겁니다. 이제 제가 여기가 이제 죄수 A가 있으면은 A의 선택은 침묵과 자백이 있죠. A의 선택은 침묵과 자백이 있고, 그 다음에 죄수 B가 있으면은 역시 B의 선택도 침묵과 자백이 있습니다. 침묵과 자백이 있는데,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제 일단은 제가 이거 인터넷에서 이제 이 매트릭스 하나를 제가 찾았는데요. 인터넷에 있는 매트릭스를 제가 이렇게 적고 나서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죄수 A가 1년, 죄수 B가 1년, 그다음에 죄수 A가 석방, 죄수 B가 10년, 그리고 죄수 A가 10년, 죄수 B가 석방, 죄수 A가 5년, 그 다음에 죄수 B가 5년. 자,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일단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게임 이론의 대표적인 건데요. 게임 이론. 게임 이론의 대표적인 건데, 이제 프리즈널 게임 이론 하면 이제 죄수의 딜레마, 이 매트릭스가 가장 그 기본이 되면서 유명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그 두 명의 용의자가 있을 때 이 용의자한테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이 두 용의자와 경찰이 3자 대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용의자와 경찰을 서로 각각 따로 칸을 분리해서 다른 방에서 서로 이제 자백을 받아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찰은 제시를 합니다. 지금 만약에 얘가 이제 죄수 A고 얘가 죄수 B라고 했을 때 그 얘네들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어떤 작은 잘못을 가지고 경찰서에 왔는데 경찰은 이제 이 정도로 엮어내는 것이 아니라 얘네 둘은 더 큰 비리가 있다라고 하는 엄청난 확신을 하고 있는 거죠. 더 큰 비리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밝혀진 이 잘못으로 집어넣으면 안 되고 더 큰 비리를 끌어내서 벌을 줘야 되는데 그 자백을 어떻게 받아내느냐. 그러한 상황을 이제 경찰이 유리하게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죄수를 서로 다른 방에 놓고서는 이제 신문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각각 이야기를 하죠. 신문을 시작하는데 예를 들어서 죄수 A한테 이제 A와 신문하고 또 죄수 B와 신문을 하는데 A와 B가 자신들의 더 큰 죄를 둘 다 말을 하지 않고 침묵을 했을 때에는 결국 경찰이 신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작은 잘못으로만 얘네들을 깜빵에 넣어야 되니까 죄수 A가 1년, 죄수 B가 1년 살다 나오면 되는 거죠. 수감 생활을.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죠. 경찰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만약에 침묵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나 만약에 저쪽 옆방에 있는 네 친구가 자백을 해버리면은 네 친구는 석방되고 너는 10년을 살아야 된다. 반대로 너가 자백을 했을 때 너는 자백을 하고 네 친구가 자백을 안 했을 경우에는 너는 석방이 되고 네 친구는 10년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이 죄수들은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서로 자기 다른 방에 있는 자기 친구도 침묵을 지켜주고 나도 침묵을 지켜준다면 1년만 살다 나오면 되는데 내가 만약에 자백을 안 했을 경우에 근데 내 친구는 자백을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내 친구는 석방이 되지만 나는 10년을 살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내 친구도 나도 둘 다 자백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죠. 그러면 이제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나 자백은 했으니까 일단 10년은 아니고 5년씩 둘이 감옥에서 살다가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이 게임 이론의 상황에서는 독특한 상황이 되는데 원래 경제학의 기본은 애덤 스미스가 가장 자기가 이기적인 선택을 했을 때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이기적인 선택을 했을 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균형이 잡히게 되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균형이 잡히고 나면은 그것은 자연스럽게 사회 전체의 행복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이제 경제학의 기본이었거든요. 애덤 스미스의. 그런데 이제 이 프리즈너스 딜레마, 다시 말해서 죄수의 딜레마 상황, 이 상황이 되면은 애덤 스미스가 이야기했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개인의 행복추구가 우리 사회의 전체 행복추구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달라지는 그러한 상황이 생기게 된다라는 부분을 이 게임 이론에서는 이제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가장 좋은 상황은 뭐죠? 그러니까 지금 이 죄수 A와 죄수 B 두 명이 있잖아요. 즉 죄수 A와 죄수 B 이 두 명의 상황을 놓고 본다면은 이 두 명이 이제 어떤 그 공동체의
이익이 되겠죠. 이 두 명이 갖게 되는 이익의 크기라는 것이. 그러면 A와 B로 구성된 이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이 네 개의 매트릭스 중에서 이 행렬 중에서 가장 이득이 되는 그 칸을 선택해라 하면 당연히 이 칸이 되어야죠. 왜냐하면 재수 A도 1년밖에 안 살고 재수 B도 1년밖에 안 살기 때문에 이 공동체, 재수 A와 B가 서로 존재하는 두 명만이 존재하는 공동체에서는 이 토탈 A 1년 플러스 1년, 즉 2년만 살고 나서 수감 생활이 끝나는 이게 이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매트릭스 이 칸 같은 경우에는 재수 B가 비록 석방은 되지만 재수 A가 10년을 살아버리기 때문에 A와 B가 서로 두 명이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그 재수 A가 10년을 산다라고 하는, 그래서 10 플러스 0은 10이라고 하는, 그래서 10년을 살아야 되는 그러한 그 비효율이 발생하는 거죠. 이것도 똑같고 여기에서도 역시 둘 다 자백은 했지만 재수 A도 5년, 재수 B도 5년. 그래서 5 플러스 5, 즉 사회 전체로 보았을 때는 누군가가, 물론 여기서는 두 사람이 다겠지만 10년이라고 하는 수감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사회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거죠. 즉 재수 A와 B 두 명만으로 구성된 이 사회에서는 재수 A의 1년, 재수 B의 1년, 이 1 플러스 1, 즉 2년만 살면 되는 이 상황이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래 인간 애덤 스미스는 이제 그 자신의 행복 추구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사회적 행복 추구도 가장 크게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애덤 스미스의 주장인데, 자 그러면 볼까요? 재수 B가, 이게 재수 A고요. 재수 B가 침묵을 하는 상황이라고 보았을 때 재수 B가 침묵을 하는 상황은 이제 이 상황이 되겠죠. 재수 B가 침묵을 하는 상황에서 재수 A가 침묵을 해버리면은 재수 A는 몇 년을 산다? 1년을 살게 되죠. 근데 재수 B가 침묵을 하는 상황에서 재수 A가 자백을 해버리면 재수 A는 몇 년을 산다? 석방하게 되죠. 즉 A는 침묵하는 게 유리합니까? 자백하는 게 유리합니까? 자백하는 게 유리하죠. 재수 B가 침묵을 한다는 가정에서. 그리고 두 번째, 재수 B가 자백을 한다는 가정에서는 어떨까요? 재수 B가 자백을 하는 가정에서 재수 A가 침묵을 하게 되면은 재수 A는 10년을 살게 되고 재수 B는 석방되니까 재수 A로서는 어찌되었건 10년을 살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죠. 만약에 재수 B가 자백을 하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재수 A도 자백을 하게 되면 재수 A 5년 살고 재수 B 5년 살고, 즉 재수 A는 재수 B가 침묵을 하든 자백을 하든 간에 자기는 뭐다? 자백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침묵을 할 때는 그 석방이 될 수가 있고, 자 이해가 되시죠? 재수 B가 침묵을 하는 상황에서 재수 A가 침묵을 하면 1년을 살고 자백을 하면 석방이 되니까 1년 사는 것보다는 석방되는 게 유리하니까 결국 자백이 더 유리하고 A한테는. 재수 B가 자백을 하는 상황에서도 재수 A가 침묵하면 10년 살고 재수 A가 그 자백하면 5년만 살면 되기 때문에 10년보다는 5년만 사는 것이 더 유리하니까 역시 이 상황에서도 자백을 하는 게 유리하다는 게 되는 거죠. 즉 재수 B가 침묵할 거라고 예측을 하든 자백할 거라고 예측을 하든 간에 재수 A는 일단 자백을 해놓고 보는 게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면 재수 B도 사실은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제가 지금 대칭적으로 숫자를 적어놨으니까. 그러면 재수 B도 마찬가지로 자백이 유리해지는 거죠. 그러면 재수 B도 자백하게 되고 재수 A도 자백하게 되면은 결국 어떤 매트릭스로 도달하게 된다? 이게 최종적 매트릭스가 되는데 재수 A와 재수 B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가장 좋은 매트릭스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라고 했죠. 얘도 1년 살고 얘도 1년 살고. 그러나 A에게 있어서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고 B에게 있어서 가장 유리한 선택을 했더니 사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바람직한 상황으로 간 것이 아니라 덜 바람직한 차선의 상황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재수의 딜레마라고 합니다. 즉 그래서 원래는 애덤 스미스가 이야기했던 그 자기가 가장 이기적인 행복을 추구할 때 자연스럽게 사회 전체적 행복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조화를 이루게 된다가 대부분 통하는 건 맞지만 이런 게임의 상황, 즉 특정한 상황에 들어오게 되면 그렇지 않게 되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사회 전체적 행복 가장 바람직한 상황으로 끌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략적 행위라든가 뭐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 게임 이론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게임 이론의 설명을 이렇게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누구라도
재수 A와 재수 B가 서로 큰 잘못을 숨겨야 되는데 이런 게임 이론의 상황, 그 용의자의 딜레마, 프리즈너스 딜레마적 상황, 즉 다시 말해서 방을 따로 놓고서는 너가 자백하면 했는데 제가 자백 안 하면은 너만 10년 덤탱이 쓰고 쟤는 석방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자백을 끌어낼 수 있겠구나. 참 좋은 그 어떤 진실, 범죄의 진실을 밝혀내는 좋은 방법이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이제 그게 맞는데 문제는 이제 이 책에서의 이제 제시가 된 문제는 뭐였냐면은 재수 A와 재수 B가 서로 잘못을 안 했을 때가 문제라는 거죠. 재수 A와 재수 B가 서로 잘못을 안 했는데 경찰은 재수 A와 재수 B가 이 살인 용의자가 이 소설에서 살인 용의자가 맞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재수 A와 재수 B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게 맞다라고 이제 이 경찰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프리즈너즈 딜레마의 이제 상황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사람이 있는데 재수 A와 재수 B가 있을 때 너가 살인을 자백하고 네 친구가 살인을 자백하지 않으면 너는 그냥 석방시켜주고 네 친구한테 다 덤탱이 씌워서 네 친구만 10년을 살다 나온다. 반대로 너는 자백을 하지 않고 네 친구가 자백을 해버리면은 네 친구는 석방이 되고 너는 덤태기 써서 10년을 살다 나와야 된다. 나 그렇게 할 거니까 너 자백해 라고 그 경찰이 이제 몰아가는니다. 재수의 딜레마 상황으로.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용의자, 즉 재수 A와 재수 B는 상당히 곤혹스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죠.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살인을 안 저지른 건 맞는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내 친구가 지금 내 옆방에 있는 내 친구가 그 어떤 그 여러 가지 심리적 압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견뎌내지 못하고 거짓 자백을 했을 경우에 만약이라도 그렇게 해서 죽인 게 아닌데 제가 죽였어요라고 잘못 이야기했을 경우에 그러면 나는 침묵을 지켰지만 내 친구가 거짓 자백을 한 것 때문에 내가 10년 덤터기 써버리면은 나는 살인을 하지도 않았는데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살아야 되고 내 친구는 석방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내 친구도 지금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겠죠. 내 친구도 지금 나하고 똑같은 생각. 즉 다시 말해서 A와 B가 정말로 큰 잘못이 있고 그 큰 잘못을 끌어내기 위해서 경찰들이 용의자의 딜레마, 이 프리즈너즈 딜레마의 상황을 활용을 해서 자백을 이끌어내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도구이기도 하지만은 반대로 경찰의 확신이 틀렸을 때, 즉 용의자 AB가 작은 잘못은 했지만은 큰 잘못은 저지르지 않았을 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의자의 딜레마적 상황으로 경찰이 몰아가 버리면은 이 재수 A와 재수 B는 상대방에 대한 불신 때문에 자기가 하지 않은 거짓 자백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거죠. 그 부분에 착안을 했던 이 스피어맨 교수는 이 경찰이 범인으로 지목한 재수 A와 재수 B가 범인이 아닐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활용을 해서 범인을 찾아나가는, 논리적으로 찾아나가는, 경제학적 논리를 통해서 찾아나가는 그러한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상당히 이 추리 소설을 읽으면은 경제학이 상당히 이제 오히려 매력 있게 느껴지는 그러한 요소들이 많이 담겨져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단히 어떤 추리 소설이 매력으로 그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어떤 스릴러성의 극대화, 그러한 것을 담아내지는 않았지만, 그거는 이제 본인들도 이제 오히려 그렇게는 쓰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아까 이야기했듯이 경제학이 접목됨으로써 상당히 그 경제학적 이론을 새롭게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는 그러한 즐거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대기나 소금을 넣진 않았지만, 그러나 그 자체로 곰국을 굉장히 잘 끓인, 그래서 곰국 향 그 자체를 느끼면서 읽어볼 수 있는 그러한 책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